썰록, 역사상 최악의 학살자가 세계화를 발명했다. 몽골 제국, 파괴자가 연결자였다는 황당한 역설. 여러분, 잠깐요. 지금부터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 인구의 10%를 학살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15%라고도 합니다. 우리 시대로 계산하면 지금 기준 약 4천만 명. 이는 2차 세계대전 사망자와 비슷한 숫자를 혼자서 단 몇십 년 만에 해치운 것과 같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파괴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덕분에 동서양 무역이 완성됐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파스타가 이탈리아에 전해졌고 동서양의 문화가 하나로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흑사병이 유럽의 봉건제도를 박살내면서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한 파괴자가 동시에 가장 위대한 연결자였습니다. 파괴와 창조, 학살과 문명, 죽음과 탄생. 이 모든 모순이 한 명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칭기즈칸. 오늘은 역사상 가장 황당한 역설, 세계를 불태운 자가 세계를 하나로 묶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썰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몽골이 그렇게 다 부셨는데 왜 세계화에 기여했다는 거지? 칭기즈칸은 나쁜 놈인가? 위인인가?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파민 수혜자, 도수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솔직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몽골 역사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와서 다 부셨다. 나쁜 놈들. 끝.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몽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파괴와 연결, 공포와 창조. 이 두 얼굴을 동시에 볼 때 비로소 왜 지금 세계가 이 모양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늘 예상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죠. 자, 시작해볼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람. 태무진이라는 이름 아무도 기억 못할 뻔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보세요. 1162년 몽골 초안. 이 척박하고 황량한 땅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당시 그가 세계의 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름은 태무진. 그의 아버지 예수게이는 지역 부족장이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시작처럼 들리죠. 그런데 아닙니다. 태무진이 9살 때 아버지가 독살당합니다. 적 부족이 음식에 독을 탄 겁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암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부족원들은 냉정하게 어린 태무진과 그의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죽은 부족장 아들을 왜 모셔야 해? 이 냉정한 논리로 어린 태무진은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초원에 버려졌습니다. 굶었습니다. 쥐를 잡아먹었습니다. 뿌리를 캐먹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보다 생존이 급급했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이복 형제와 먹을 것 때문에 다퉜고 결국 이복 형제를 활로 쏴 죽이기도 했습니다. 굶주림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 장면이 말해줍니다. 나중에 태무진은 적 부족에게 잡혀 노예가 됩니다. 목에 칼을 채우고 도망쳐 나왔을 때는 겨우 10대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고난이 훗날 칭기즈칸을 만든 재료가 됐다는 겁니다. 배신을 당해봤으니까 충성심의 가치를 압니다. 굶어봤으니까 식량의 의미를 압니다. 노예가 돼봤으니까 권력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압니다. 그런데 진짜 황당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버려진 아이가 어떻게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만들었냐고요? 몽골 초원의 법칙. 한 번 믿으면 끝까지. 태무진이 성장하면서 세운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몽골 초원은 어떤 세상이었냐고요? 약육강식. 부족이 다른 부족을 약탈하는 게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되는 세계. 혈연도, 약속도, 믿을 게 없는 세계. 태무지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나를 배신하지 않은 자는 끝까지 챙긴다. 배신한 자는 끝까지 응징한다. 들으면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당시 몽골 초원에선 이건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보통 초원 부족 전통에서는 적 부족의 귀족은 잡아서 노예로 만들고 병사들은 강등시켜 하인으로 씁니다. 출신이 모든 걸 결정하는 사회였습니다. 태무지는 달랐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출신과 상관없이 중요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적 부족 출신이어도 자기에게 충성하면 동등하게 대우했습니다. 지금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당시 초원에서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206년 몽골 초원의 모든 부족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리고 쿠릴타이 대집회에서 모두가 그를 인정합니다. 칭기즈칸, 세상의 군주. 이제 몽골은 단순한 유목민이 아닌 제국으로 거듭납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초원 유목민들이 어떻게 당시 세계 최강 제국들을 줄줄이 무너뜨렸는지를. 세상이 불탄 이유, 몽골 군대의 진짜 비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몽골군의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말 타고 달리면서 활 쏘는 야만인들. 근데 이건 절반만 맞습니다. 몽골군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조직된 군대 중 하나였습니다.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십진법으로 편제됐습니다. 10명이 한 조, 10조가 한 중대, 10중대가 한 대대, 이런 식으로 지휘 계통이 명확하고 각 단계에서 누가 책임자인지가 명확합니다. 정보전에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몽골은 정복할 도시를 공격하기 전에 수십 명의 정보원을 미리 보냅니다. 상인으로 위장해서 몇 달씩 살면서 성벽의 약점, 수비 병력의 규모, 내부의 갈등 세력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공격 직전 그 정보가 장군들에게 전달됩니다. 심리전은 또 어떻습니까? 몽골은 정복하기 전에 반드시 사절을 보냅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항복하면 살려준다. 싸우면 다 죽인다. 이게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몽골한테 항복하면 살고 저항하면 진짜 다 죽는다. 공포가 전략이 됩니다. 몽골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일부 도시는 그냥 문을 열어버립니다. 이 전략 지금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공포 전략이 항상 먹히는 건 아니었습니다. 1219년 칭기즈칸은 이슬람 세계 최강국 호라즘 제국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메시지는 평화적이었습니다. 우리 무역하자, 사이좋게 지내자, 500명의 상인 사절단과 함께. 그런데 호라즘의 총독이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사절단 500명을 몽골 스파이라고 의심해서 전원 처형했습니다. 짐은 몰수했고요. 칭기즈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가시죠? 분노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분노가 아니라 냉정하고 계획적인 분노였습니다. 10만 명의 군대가 중앙아시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몸서리치는 사건입니다. 당시 중앙아시아 최대 도시 사마르칸트, 인구 수십만 명의 찬란한 도시, 학문의 중심지이자 실크로드의 핵심 거점. 이 도시가 몽골군에게 함락됐을 때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역사학자마다 다르지만 인구의 75%에서 90%가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사마르칸트 인구를 100만 명으로 추산하면 75만에서 90만 명이 죽은 겁니다. 한 도시에서.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이 사람이 어떻게 세계화에 기여했다는 거야? 바로 그 물음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놀라운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1년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연구팀이 기후 데이터를 분석해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몽골의 정복이 지구 온도를 낮췄다는 연구입니다. 어떻게요?
몽골이 정복하면서 학살한 인구가 너무 많아서 농경지가 황폐화되고 숲이 다시 자라났습니다. 그 숲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지구 탄소 농도가 낮아졌습니다. 연구팀 추산으로 약 7억 톤의 탄소가 대기에서 제거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칭기즈칸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탄소 저감 사업가입니다. 물론 방법이 문제였지만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 학술 논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그리고 인구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몽골이 정복한 지역의 인구 손실을 현대 인구 규모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학자 매튜 화이트의 연구에 따르면 몽골 전쟁으로 사망한 인구는 4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이 사망자 수는 당시 세계 인구의 약 10에서 15%에 해당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 80억 명의 10에서 15%면 어떻게 됩니까? 8억에서 12억 명이 죽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 7천만 명을 훌쩍 넘는 숫자. 역사상 단일 정복자로서는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기록. 그런데 이 파괴 위에서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자라났습니다. 1227년 칭기즈칸이 사망합니다. 원인이 뭔지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낙마설, 암살설, 질병설까지 죽은 방식도 미스터리한 사람. 그런데 그가 죽은 뒤에도 제국은 계속 팽창합니다. 손자 쿠빌라이 칸 시대까지 이어지면서 몽골 제국은 역사상 가장 넓은 육지 제국이 됩니다. 동쪽으로는 한반도 바로 위까지, 서쪽으로는 폴란드, 헝가리까지, 남쪽으로는 베트남, 버마까지. 이 광활한 영토가 단일 권력 아래 묶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멈추자 교역이 시작됐습니다. 팍스 몽골이카, 몽골의 평화. 몽골은 정복한 영토에서 상인들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공포는 안전으로 변했고 유라시아 전역에 거대한 무역로가 열렸습니다. 얌이라는 역참 제도를 만들어서 몽골 제국 전역에 약 1,500개의 역참을 설치했습니다. 각 역참 사이 거리는 말로 하루치 이동거리. 역참마다 말과 식량이 준비돼 있어서 사절이나 상인들은 이전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할 수 있었습니다. 금쟁반을 머리에 이고 가도 안전하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몽골의 법 야사가 상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속도로와 휴게소가 유라시아 전역에 깔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이탈리아 베네치아 상인 마르코 폴로가 중국까지 여행합니다. 1271년에 출발해서 1295년에 돌아옵니다. 24년 동안. 그리고 그가 가져온 이야기들이 유럽인들에게 처음으로 아시아를 구체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방에는 황금 지붕의 궁전이 있다. 향신료가 넘쳐난다. 비단이 흔하다. 이 이야기가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200년 뒤 콜럼버스가 그 씨앗을 들고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떠납니다. 결과는 아메리카 발견. 동쪽으로 가면 황금의 땅이 있다는 믿음이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된 것이죠. 몽골이 없었으면 마르코 폴로가 없었을 것이고, 마르코 폴로가 없었으면 콜럼버스의 동기도 없었을 것이고, 콜럼버스가 없었으면 지금의 아메리카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역사의 연쇄 반응이 사마르칸트의 잿더미 위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몽골이 연결한 세계는 좋은 것만 옮기지 않았습니다. 1340년대 몽골 제국의 교역로를 따라 무언가가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흑해로, 흑해에서 이탈리아 제노바 상선으로, 제노바에서 유럽 전역으로, 흑사병, 패스트. 5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약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절반이 사망했습니다. 14세기 유럽 역사상 가장 큰 재앙. 이게 몽골과 무슨 관계냐고요? 몽골이 만들어 놓은 교역로가 병원균의 이동 경로가 됐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나르면서 벼룩을 나른 겁니다.
그 벼룩이 패스트균을 옮겼습니다. 연결은 좋은 것만 연결하지 않습니다. 파스타도, 비단도, 화약도, 그리고 전염병도 함께 이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는 계속됩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노동력이 극도로 부족해졌습니다. 살아남은 농노들은 이제 우리 없으면 영주도 못 살잖아요 라고 협상력을 갖게 됩니다. 봉건 영주들이 농노들을 붙잡아두기 위해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유럽의 봉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흑사병의 공포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재앙이 왔냐는 의문을 낳으면서 교회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즉 봉건제의 붕괴와 교회 권위의 추락이 합쳐져서 무엇이 나왔냐고요? 르네상스입니다. 칭기즈 칸의 정복, 흑사병 전파, 봉건제 붕괴, 르네상스. 이 연결고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게 역사에서 가장 황당한 인과관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몽골이 없었으면 르네상스도 없을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걸 몽골에게 감사해야 하는 건지 원망해야 하는 건지. 자,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몽골 제국이 인류에게 남긴 것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첫째, 파스카. 정확히는 국수 문화. 마르코 폴로가 중국의 면 문화를 이탈리아에 전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두고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지만 실크로드를 통한 음식 문화 교류가 활발했다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파스타를 드실 때 칭기즈 칸한테 감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화약의 서방 전파. 중국에서 발명된 화약이 몽골의 교역로를 통해 중동을 거쳐 유럽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화약이 유럽의 봉건 성곽들을 날려버리면서 중세 방어 체계가 무너집니다. 화약은 기사 계급을 몰락시켰습니다. 성 안에 숨어 권력을 누리던 봉건 영주들의 시대가 가고 근대적인 상비군과 국가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또 다른 봉건제 붕괴의 원인. 셋째, 인쇄술. 역시 중국에서 발전한 인쇄 기술이 서쪽으로 전달됩니다.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이 기술 없이 탄생했을까요?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에 영감을 준 것이죠. 직접적인 연결은 논쟁이 있지만 동서기술 교류의 경로는 몽골이 깔았습니다. 정보의 대중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몽골이 깔아놓은 길은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라 인류의 지식과 기술이 흐르는 거대한 혈관이었습니다. 넷째, 법률 문화. 칭기즈 칸이 만든 야사는 당시 가장 정교한 법체계 중 하나였습니다. 종교와 민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파격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이게 몽골 제국이 다민족 제국을 운영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황제부터 노예까지 법 앞에는 평등하다. 이 개념은 훗날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철학적 씨앗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종교의 자유. 칭기즈 칸 본인이 샤머니즘을 믿었지만 피정복민의 종교를 강제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 무슬림, 불교도, 유대인이 몽골 제국 안에서 각자의 종교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이 십자군 전쟁을 벌이면서 다른 종교는 이단이다를 외치던 시대에 몽골은 종교 다원주의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칭기즈 칸은 실용주의자였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다라며 종교적 갈등이 제국의 안정을 해치는 것을 막았습니다. 놀라운 통찰이죠. 칭기즈 칸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칭기즈 칸은 영웅인가요? 악당인가요?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있습니다. 유럽에서 칭기즈 칸은 악마의 이미지입니다. 당연하죠. 유럽까지 쳐들어왔으니까요. 헝가리와 폴란드는 몽골군에 초토화됐습니다. 반면 몽골에서는 민족의 영웅입니다. 분열됐던 부족을 통일하고 세계 무대에 몽골을 올려놓은 지도자니까요. 중국에서는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를 세워서 중국을 지배했습니다. 중국인들에겐 몽골은 정복자이자 지배자이지만 동시에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리며 국제 무역을 꽃피웠던 원나라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수백만 명을 학살한 재앙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란이나 이라크에 가면 타타르인들이 왔을 때 라는 표현이 최악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중앙아시아와 이슬람 세계에서는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찬란한 문명을 잿더미로 만든 지울 수 없는 역사적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질문이 단순히 역사적인 질문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건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영웅이 악당이 되고 악당이 영웅이 됩니다. 이 모든 평가가 다 맞습니다. 칭기즈칸이라는 거울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비춥니다. 역사가 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 시각만 절대적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절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역사는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거대한 파괴가 거대한 창조의 밑거름이 되는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파괴자가 연결자였다는 이 황당한 역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항상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그리고 연결이 가져오는 양날의 검. 몽골 제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몽골 초원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될 거라고 1200년에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유럽의 부강한 도시들이 초원 유목민에게 불탈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상치 못한 파괴가 예상치 못한 창조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연결은 항상 양날의 검입니다. 칭기즈칸이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황당하고 소름 돋는 인과관계가 바로 역사의 진짜 묘미입니다. 몽골이 만든 교역로는 파스타도 흑사병도 함께 옮겼습니다. 인터넷이 지식도 가짜 뉴스도 함께 퍼뜨리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편리함도 중독도 함께 주는 것처럼 연결이 좋은 것만 가져오지 않는다는 진실. 이게 역사가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인데 우리는 매번 잊어버립니다. 이 불편한 역설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파교자 칭기즈칸 아니면 연결자 칭기즈칸. 여러분의 마음속 무게추는 어디로 기울고 있나요? 세 번째, 그리고 이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칭기즈칸의 정복이 없었으면 르네상스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없었으면 과학혁명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과학혁명이 없었으면 산업혁명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끊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이 수백 년 뒤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수백 년 뒤에는 다른 무언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과거를 이해하면 현재가 보이고 현재를 이해하면 미래를 조금이나마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경이롭고 동시에 얼마나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버려진 아이 태무진이 초원을 통일하고 칭기즈칸이 됐습니다. 그의 군대는 당시 세계 최강국들을 연달아 무너뜨리며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육지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세계 인구의 10%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 위에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교역로가 생겼습니다. 흑사병이 몽골의 교역로를 타고 전파된 것은 인류의 재앙이었지만 그로 인해 노동력이 귀해지며 농노들의 협상력이 높아졌습니다. 교회 권위가 추락하고 인간 중심의 사고가 싹튼 것,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시작입니다. 칭기즈칸의 정복이 르네상스를 부른 셈이죠. 파스타 문화, 화약의 전파, 인쇄술의 이동,
이 모든 것이 몽골이 깔아놓은 고속도로를 타고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여행했고 파스타와 화약과 인쇄술이 동서를 오간 것이죠. 칭기즈칸은 본인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가 제국 안에서 공존했던 종교 다원주의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칭기즈칸은 영웅인가요? 악당인가요? 그는 수백만 명을 죽인 학살자이자 세상을 하나로 묶은 연결자였습니다. 역사는 어느 한쪽 시각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 불편한 모순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역사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파괴가 예상치 못한 창조를 낳는 역사의 아이러니.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몽골 제국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과거를 이해하면 현재가 보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칭기즈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파괴자가 연결자였고 학살자가 문명의 촉매였습니다. 역사는 늘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선이 악을 낳고 악이 선을 낳고 그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묘하게 머리가 복잡한 감성을 느꼈습니다. 수백만 명을 학살한 사람에게 덕분에 세계가 연결됐다고 말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그러나 그 연결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 중 많은 부분이 없었을 거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 역사는 우리에게 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이 댓글이 다음 썰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두셔도 저 도생에게 엄청난 도파민이 생성됩니다. 그 도파민으로 더 날카롭고 더 흥미진진한 썰을 계속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썰에서는요, 힌트만 드릴게요. 한국사, 우리가 모르는 우리 역사, 제1편, 조선 쇄국의 역설, 문을 닫아야 살 줄 알았는데 문을 닫아서 죽었다. 흥선대원군이 서양을 막으려 한 건 합리적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떻게 일제강점기로 이어졌는가? 개화, 의예스, 쇄국, 누가 옳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썰록이었습니다.